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구조 엔지니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 대학에서 구조 관련된 강연을 건축공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녹화로 일단은 구조 엔지니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조 엔지니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인가요? 그때 이제 또 모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구조 홈페이지에 구조 칼럼으로 해서 한번 쓴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태로 한 번 더 학생들에게 또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 실무자들 중에서도 구조 엔지니어들이, 구조 기술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모르시는,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구조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하는지를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 엔지니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는지 한번 각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는 단순히 이제 구조 계산이라는 걸 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많은 그 업종의 종사자들은, 건설 업종의 종사자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조 계산을 하고, 그리고 구조 계산은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정보를 넣어주면 그냥 거기에 이제 백은, 철근 같은 경우는 백은조가 나오고, 그리고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출력물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컴퓨터로 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 안에서 구조 설계를 하라고 하면 10사람이 똑같은 조건의 구조 설계를 하면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게 나오고, 아마 10사람뿐만 아니라 100사람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지고 구조 설계를 하라 그러면 그 100사람 모두 다른 결과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엔지니어는 단순히 구조 계산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스트럭처 캘큘레이터라고 하죠. 구조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그렇죠? 스트럭처 디자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스트럭처 디자이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엔지니어들은 어떤 구조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사실 각자가 갖고 있는 구조적 사고방식, 스트럭처 마인드라고 하죠. 스트럭처 마인드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듯이 구조 엔지니어, 구조 기술자들은 각자 구조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구조공학자 또는 구조 설계자가 되려면, 물론 요즘 시대의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겠지만, 기본 지식, 기본의 구조공학의 원리, 그러니까 구조 역학도 있을 거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합성 구조, 목 구조, 조적 구조 많죠. 특수 구조라는 과목도 있을 거고요, 학교별로. 그다음에 전산, 해법 등 구조공학과 관련된 기초, 그렇죠? 기초와 이해를 확실히 다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하는데 대단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도구이지만,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컴퓨터를 잘 다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정보를 인풋을 해줘야지,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내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잘못 사용해서 나쁜 인풋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인풋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아웃풋도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잘 다루려면, 그리고 내가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좋은 정확한 인풋 데이터를 넣었는지, 그쵸? 아니면 내 결과물을 봤을 때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기술자들은 이렇게 학교 과정에서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렇게 구조와 공학과 관련된 많은 구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엔지니어는 설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각자의 구조적 사고 방식을 좋게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M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이론과 설계 지식이 집적되는 구조 해석 및 설계, 그 다음에 집안 및 터널 해석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손실이 중요하죠. 손실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의 개발 후원자 및 개발자 그리고 검증 참여 기관에서는 권리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정확한 인풋이 하더라도 프로그램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류가 물론 모델링 하는 인풋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에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컴퓨터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류가 나왔을 때, 그렇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읽어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지침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과정이 필요하며, 그렇죠?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검증해야 된다. 사용자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으니 그렇죠? 사용하는 설계자가 알아서 잘 검증하면서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맹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오류도, 그렇죠? 설계자가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그렇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해석 프로그램이 노라고 할 때, 그렇죠? 노라고 하더라도 설계자가 오케이면, 그렇죠? 다른 해석을 검증을 통해서 오케이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프로그램이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설계자가 판단했을 때 NG다, 그렇죠? 그러면 NG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야지 그게 진정한 엔지니어,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구조 엔지니어는 어떤 구조물을 설계할 때 정답을 내는 구조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조 칼럼에도 썼지만 구조 설계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구조 설계가 아닌 거죠. 정답이 없습니다. 구조 설계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 설계의 스트럭처 마인드, 구조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그래서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만드는 게 구조 설계가 아니라 여러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구조 설계를 하는 것이 구조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옵티마이즈 스트럭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설계자들은 구조 기준이 있죠. 현행 구조 기준 및 또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준수해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구조 기준 안에 또 시방서 안에 모든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죠? 구조 기술자가 합리적인 판단하에 그렇죠? 선택을 하고, 그렇죠? 또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그 구조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내에서, 그렇죠? 기준과 시방서 등의 이런 코드라고 하죠. 이런 걸 지키는 내에서 구조 엔지니어는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창의적인 발상을 갖고 각 상황에 적합한 구조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 최적화된 구조 설계란 목표로 하는 구조 엔지니어가 설계 목표로 하는 옵티마이즈 스트럭처 디자인이란 결국 건축 계획 및 디자인을 적절히 만족하면서 그렇죠? 디자인을 받쳐줘야 되죠. 서포트하면서 구조적 안전성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사용성, 기능성, 그 다음에 경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제성이라면 구조 설계에서 구조 물량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시공 편의성, 그 다음에 기술력 등이 적절하고 알맞게 조합되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균형이 잡힌 실용적인 설계를 저는 최적화된 구조 설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구조 설계자는 구조 시스템, 구조 시스템이라면 RC, 스틸, SRC, 합성 구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복합 구조 또는 구조 계획, 구조 사고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사용 재료의 선택 등에 따라서 구조 물량이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은 기본이고 구조 물량을 최적화시켜서 그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돈 쓰는 거 아니라고 그죠? 구조 물량을 많이 안전이 최고라고 해서 구조 물량만 신경을 써서는 그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없습니까?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설계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식의 구조 설계자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렇죠? 경제성도 따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 지식뿐만 아니라 공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및 시공성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및 견적에 대한 인식들, 이런 V 개념,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개념을 갖춘 어떻게 보면 토탈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 나타냈듯이 최적의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그렇죠?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그 다음에 때로는 환경성, 사용성, 시공성, 그렇죠? 기능성, 그리고 심미성, 아름다워야 되죠. 스트럭처미로 그렇죠? 이왕이면 아름답게 건축물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렇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조합해서 설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일단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업자, 시공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건축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건축가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엔지니어 파트에 있는 다른 엔지니어들, 설비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토목 엔지니어, 그 다음에 조경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와 같이 조화롭게 그죠? 적절하게 설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하면 이게 보면 그죠? 좀 뭐라 그러나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 파트의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죠? 균형 잡힌 여러모로 생각하는 구조 엔지니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는 구조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구조만. 그리고 구조 설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 구조가 최고다, 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렇죠? 균형 잡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구조 엔지니어로서 좋은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가끔 이제 그 구조 설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 설계란 힘을 흘리는 기술이다. 그죠? 힘을 흘리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구조 설계자는
창의적인 균형 잡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쵸? 창의적인 균형 잡기. 그쵸? 한 편에 이렇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여러 보로 그 토탈 엔지니어적인 그 발상과, 그쵸? 기획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엔지니어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힘은 구조물의 강성에 따라 흘러가지만 구조 설계자는 구조의 형식과 계획에 의하여 또는 부재의 강성을 조절함으로써 임의로 힘을 원하는 쪽에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구조 설계자는 어떻게 보면 힘의 전달 메커니즘을 형성시키는 일종의 창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떤 무에서 유를, 그렇죠? 창조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저희 직업이 일종의 뭐 계산자를 한다면 얼마큼 따분하겠습니까? 맨날 매번 하는 일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 그러면 재미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매번 할 때마다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렇죠? 새롭게 해보는 거죠. 요번에는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는 저렇게 해보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일로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은 한다면 대단히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프로젝트에서 설계자가 결정하는 하나하나에는 개인적인 의미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구조 형식 결정, 구조 계획, 재료 및 강도, 그 다음에 부재의 종류, 배근, 그 다음에 접합 형식 등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항목에 구조 설계자는 자기의 혼을 담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검토를 해줄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당신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왜 이런 시스템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물어보는 것은 그 선택이 잘못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쵸? 그 설계자가,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선택을 했느냐를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생각이 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존중해주고 싶은 게 선배로서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이요. 아니면 예전에 선배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그쵸? 얘기했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그쵸? 후배들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에, 그쵸? 철근, 백은 하나, 두 대, 세 대를 더 넣어주고, 들러주고, 이건 다 자기의 의미가 있고, 그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다음은,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는 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지진공학과 내진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그 내진 설계, 그렇죠? 그 내진 설계. 그래서 그 건물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을 안전하게, 그렇죠? 설계를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내진 설계, 내진 공학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시스템은 중력 저항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지진이나 또는 풍하중 같은 횡력 저항 시스템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구조 해석과 부재 설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 10명 또는 100명 때로는 1000명의 구조 설계자한테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면, 그렇죠? 어느 누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들 다르고 그 다름을 또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구조 분야의 이제 책임 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조 설계, 구조 엔지니어 회사에 만약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구조 기술자를 목표로 이제 일단 공부도 하고 실무를 배우겠죠. 이게 이제 우리 업종에서는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그렇죠? 건축 구조 기술사.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채워지면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국가 자격 시험을 보게끔 하고, 그렇죠? 그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구조 계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또는 시공, 감리 및 감리 또는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건축 구조 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구조 기술사는 건축 구조 분야의 책임 기술자로서 각자의 맡은 바, 그렇죠? 왜냐면 국가로부터 큰 위임을 받은 거죠.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도장 찍고 당신이,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렇죠? 또 의무가 있죠. 그렇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엉터리로, 그렇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양심적으로 수행하여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기술 향상 발전에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갑자기 하자가 생기거나 건물이 때로는 무너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지면 사람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인명피해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된, 그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조 설계를 비롯한 또 구조 감리도 하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도 합니다. 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쵸? 국가로부터.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쵸? 어떠한 부당한 행위에도 동참하지 않으며, 그쵸?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유혹, 금전적 유혹이 사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해 놓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안전한 거를 확인받아 달라고 할 때, 그렇죠? 이럴 때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렇죠? 돈을 이만큼 줄 테니 당신이 그냥 도장 찍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렇죠? 예, 과감히 부당한 행위로서 동참하지 않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윤리의식이죠. 그렇죠? 기술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구조 기술자, 구조 엔지니어로 성장하면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윤리의식에 대해서 점점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S주상복합이라고요. 예전에 설계를 했던 건데 한 41층이었나요? 지하 8층에 41층짜리 주상복합이었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보면 여기 보면 건축주가 있죠. 그죠? 건축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대죠. 돈을 대고 그거에 대해서 건축가가, 그렇죠? 아키텍트가 잘 계획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건축가가 뭐 여러 분야 협력업체에 그 일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 엔지니어. 저와 같은 구조 엔지니어한테, 스트럭처 엔지니어한테 구조 설계를 맡깁니다. 구조 설계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시공자가 거기에 맞게, 그쵸? 스트럭처도 이제 세우고 골조도 세우고 하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밖에도 뭐 여기는 뭐 전기 엔지니어링, 토목 엔지니어링, 그쵸? 그 다음 설비 쪽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죠. 사실은 관여하게 되는데 요
구조만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구조 엔지니어들은 이런 사람들과 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구조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기준층입니다. 기준층 주거동의 바닥 구조 평면도 티피컬한 바닥 구조 평면인데 보면 중앙에 이렇게 코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 전단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어들이 이렇게 두꺼운 코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죠?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보들로 엮여져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게 여기 피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월이 있죠? 피널이라는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인데 다음 보면 이걸 또 확대해 본 겁니다. 근데 이 피널이 요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초까지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기초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그죠? 중간에서 이렇게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이게 이제 횡력, 그쵸? 바람이나 또는 지진에 대해서 저항하는 횡력 저항 시스템인데 이것들이 이제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불합리하게 되다 보니까 초기 이전 그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브레이싱을 여기에 이렇게 대자 이렇게 밑에 같이럼 브레이싱을 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설계자한테 그 건축가 스트럭처죠. 그쵸? 아키텍트한테 그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또 아키텍트는 그 디자인을 되게 이제 우선시 하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같이 이렇게 가세를 만들면 여기가 근생이었거든요. 근생이었는데 근생의 창문을 그렇죠? 인면을 여기 창호라고 그러면 가리잖아요. 창문을 이렇게 대각선 가세가 가려지니까 이게 싫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축가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렇죠? 고집을 부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시공자가 선택이 되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구조 스트럭처 물량을 줄여야 되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걸 V 설계라고 하죠. 밸류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는데 이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구조 물량을 줄이면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면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저희가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가세를 밑에 같이 가세를 이렇게 대게 되면 물량이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이 되고 물량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공자가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아키텍트 건축가는 이제 싫어한 거죠. 그렇죠? 싫어했지만 그리고 그 시공자 입장에서는 발주처한테 보고를 해서 발주처를 하면 건축주한테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게 물량이 이거를 하면 얼마큼 줍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에서 30억 정도 줍니다. 요거 하나 설치하면 전체 구조 물량의 그쵸? 층수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발주처 입장에서 여기는 일단은 뭐 주거도 아니고 여기는 근생이었습니다. 근생이었기 때문에 설치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쵸? 아까 20억에서 30억을 구조 물량만 줄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쵸? 어느 누구의 고집으로 인해서 엄청난 구조 물량의 그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물론 이거를 안 설치하고 그렇죠? 디자인으로서 20억 3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럼 또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설계했던 거 잠깐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입니다.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인데 여기 기존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이 위로 그렇죠? 그 새로운 관정도서관이 이렇게 그렇죠? 쭉 이렇게 해서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그렇죠? 대경관으로 날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으로서 이거는 저희 그 하이구조 홈페이지에 그렇죠? 홈페이지에 스토리 앤 데이터에
대공간 구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위구조 유튜브 안에 그쵸?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대한 그 구조 설계, 메가 구조에 대한 구조 설계가 그쵸? 소개되어 있으니 그거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본 구조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0m가 넘습니다. 그쵸? 최대 112.5m의 장스판 그쵸? 트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간격이 100m가 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 계층이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둥 간격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건축물로서 교량 빼고요. 교량 빼고 아마 큰 그렇죠? 스판의 대경관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계층 메가 엇갈린 메가 트러스 구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메가 칼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구조물은 고강도 강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그 HSA650이라는 그쵸? 최고 고강도 고성능 강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관정도서관 구조 메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사실 이런 그 장경관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자 입장에서는 되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쉽죠. 그렇죠? 해본 거를 하는 거는, 그렇죠? 왜냐면 안심이 되니까. 근데 남들이 해보지 않는 것을 새롭게 개척하는 거는 대단히 또 그쵸? 짜릿한 그쵸? 그리고 위험천만할 수도 있지만 또 설계자 입장에서는 도전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구조를 디자인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우스갯소리로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겁도 없이 그렇죠? 이 100m 넘는 스트럭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도전의식이 생기고 그쵸? 불안감도 있고 어쩔 때는 약간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지만, 이게 순조롭게 완성된 후에는 그쵸? 또 구조 기술자로서 구조 엔지니어로서 또 뿌듯함 그쵸? 보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 맛에 또 구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좀 시공 공법으로서도 좀 재밌습니다. 그쵸? 누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만화 같은 일이 그쵸? 만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앙도서관이라고 기존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뒷땅에서 그 메가트러스 112.5m 100m 넘는 메가트러스를 두 세트를 이렇게 그쵸? 제작을 합니다. 이 유튜브는 저희가 대우건설, 시공자인 대우건설에서 얻은 자료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두 세트의 두 계층에 해당되는 이렇게 메가트러스를 건물 뒤쪽에서 그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그 철골로 보이는 그 메가 기둥이 있죠? 보이죠? 그 메가 기둥을 통해서 밑에서 만들어서 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리프트압 공법이라고 합니다. 리프트압 공법. 그래서 두 세트를 100m가 넘는 트러스 두 열을 만들어서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형, 각바이포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만들어서 위에서 그렇죠? 메가 기둥 위에서 유압잭을 통해서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좀 잡아 올려서 조금 일정 높이까지 올려서 체크를 하고요. 괜찮은지. 그 다음에 유압잭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쭉 올립니다. 서서히 올리는 거죠. 사실 서서히. 그림상으로는 좀 그렇죠? 빨리 올리지만. 그런 다음에 이 중앙도서관 상부로 밉니다. 그렇죠? 밀어. 여기 보이시죠? 미는 거. 이것도 유압잭으로 옆으로 밉니다. 이걸 슬라이딩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슬라이딩 공법. 그렇죠? 네, 이렇게 밉니다. 레일을 깔고 옆으로 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세트를 그렇죠? 나머지로 리프트업을 시키고, 앞에 캔틸레버는 트러스로서 캔틸레버 18m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15년도에 건축문화대상 공부 분야에서 그쵸? 그 건축문화대상을 탄 작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의미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 하이구조 유튜브에 자료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게 저희가 또 구조 설계를 한 건데 대한석탄공사 원주석입니다. 모양은 어떠십니까? 저는 한국형 피사의 사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기울어져서 올라가죠. 그렇죠? 이것도 설계자의 그 새로운 발상, 그렇죠? 새로운 발상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구조 엔지니어가 그렇죠? 서포트 해줘야 되겠죠. 기술력으로. 그렇죠?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기울어지게 지으려면 그렇죠? 그 가설 부재들이나 이런 여러모로 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는 건물의 주요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가설 부재, 그렇죠? 가설재 이런 설계도 대한 안전성도 구조 엔지니어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구조 사항에 대해서 구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클라우드라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 작품인데 이게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 서울시청 있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이고 이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겠지만 케이블 네트 구조입니다. 케이블 네트 구조,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그렇죠? 생소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하기를 좀 꺼려했는데 우연찮게 저희는 그냥 그쵸? 한번 또 공부하면서 또 그쵸? 하게 돼서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2008년 5월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그 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구간은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쵸?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서울광장 상부에 보면 여기 보시면 5개의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트러스 기둥을 세우고요. 거기다가 케이블로 네트를 형성시키고 거미줄 같은 네트를 형성시키고 여기에 그 LED 조명이라든지 LED 기구들을 매달아서 그렇죠? 이것들이 색이 막 변하죠. 그렇죠? 빨간색, 뭐 녹색 여러 가지 변하면서 이 밑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미디어 클라우드, 그렇죠? 구름이죠. 미디어 클라우드라고 용어를 했고 이거를 케이블 네트 구조라고 해서 저희가 재미있게 또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둥 요거는 좀 그 기둥이고요. 그쵸? 기둥. 아까 기둥. 근데 기둥도 기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부에 아마 상가가 있습니다. 건물이. 지하상가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하상가 위에 얹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프리캐스트로 기초를 만들고 그쵸?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쵸? 이 기둥 트러스 구조를 세운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하이구조 홈페이지에 그쵸? 스토리앤데이터의 그 대공간 구조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그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네트가 보시면 좀 위에 매달리는 하중들이 한 7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톤의 하중들이 5개의 기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력 방향의 하중 별로 크지 않지만 이 케이블 네트 구조는 역학상으로 이렇게 당기는 심, 그죠? 당기는 심들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당기는 심은 거의 14.4톤, 그죠? 전부 이게 7톤밖에 안 되는데 한 기둥에서 당겨지는 수평하중은 14.4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수평하중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옆에서 당기면 이렇게 전도가 된다고 하죠. 전도가 되는 것을 이 받침대, 그래서 이 프리캐스트 기초를 되게 좀 무겁게 만든 겁니다. 근데 무겁게 만드는데 최적화돼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넘어지듯이 오버터닝이라고 하죠.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기둥들이 기초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보면 잘랐지만 이렇게 축하중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지려고
여기 넘어지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 기둥을 이 기초의 뒤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역극적으로. 왜냐? 사람의 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발을 보면 이게 발목이죠. 발목인데 이게 발등이죠. 그쵸? 발등이 뒤꿈치고요. 그쵸? 왜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인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당기를, 넘어지려고 하는 놈을, 그쵸?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놈을 저항하려면, 그쵸? 무게중심이 어떻게 합니까? 발목이 뒤에 가는 게, 그쵸?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뒤쪽으로, 그쵸? 갖다 놔야지 앞으로 넘어지려는 놈의 저항력이 커져서 요런, 그쵸? 구조를 형성시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완공 사진들, 그쵸? 한번 또 이제 구조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설계하고 이거를 완성된 거를, 그쵸? 가서 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쵸? 특히 남들이 도전 안 했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낮의 전경이고요. 이건 밤에, 그쵸? 색깔별로 이렇게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저희 하위구조 홈페이지에 아까 스토리앤데이터의 그 뭐죠? 스토리앤데이터의 그 대경관 구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내용을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실었는데 그걸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요거는 세명대학교 정문으로서요. 정문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쉘 구조입니다. 쉘 구조, 그죠? 여러분 그 구조 계획이나 무슨 일반 구조 시간에 좀 배우셨죠? 콘크리트 그 쉘 구조인데 요거는 2007년에 이제 준공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전단벽이 있습니다. 전단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내측 간의 요 거리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렇죠? 22m. 22m면 꽤 크죠? 그죠? 좀 긴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건축가가, 그렇죠? 저희한테 의뢰한 건축가가 볼을 안 보내고 얇은, 그죠? 얇은 박판에 슬라브, 그죠? 곡면 슬라브, 그러니까 쉘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한 방에 20m를 날아가게끔 설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요거를 슬라브 두께 얼마로 해결했을까요? 예, 300mm, 30cm죠. 그죠? 300mm의 얇은 박판, 곡면 박판으로, 그렇죠? 날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구조 해석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완공돼서, 그쵸? 저희가 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날렵하고 아름답나요? 예. 요거는 이제 시공 중에 또 전 가서 본 건데, 요거는 전 그 엄청나게 많은, 그쵸? 동바리들이 있죠. 그 높은, 그쵸? 높은 층고에 해당되는 동바리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곡면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부을 때도 어떻게 보면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콘크리트 샷을 할 때. 그래서 중간중간에 메탈라스를 설치를 하는 그 시공적인 그 고려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자료 있다고 했죠.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또 재미있는 구조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완공된 사진이죠. 그렇죠? 완공된 사진. 그렇죠? 날렵하죠. 그렇죠? 이런 구조도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자가, 그렇죠? 도전하고, 그렇죠? 구현하고, 그렇죠?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강원랜드에 있는 그 여기 보면 루미 아르떼 전시 구조물인데요. 이거 보시면 밤에 이렇게 조명들이 있고, 이 밑에는 밑에 이제 그 강원랜드 카지노라 그러나요? 그 카지노에 있는 연못에 비춰진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죠? 조명이 달아가지고, 그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구조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기 업체한테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런 조명을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그쵸? 최소한의 스트럭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거는 건축가가 없는, 그쵸? 건축가가 없이 저희가 그냥 이무대로, 그쵸?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의 경관인데요. 그래서 그해 완성됐다고 해서 그 다음엔가요? 휴가차, 여름 휴가차 가족과 한번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죠? 찍은 사진, 찍어온 사진인데, 이거는 낮의 광경이죠. 하얀 페인트로, 그죠? 했죠? 저는 뭐, 스트럭처 엔지니어다 보니까, 밤의 광경보다는 낮의 광경이, 그죠? 훨씬 더, 그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내용도, 저희 홈페이지, 저기 스토리앤데이터의 철골 구조편에 가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런, 트러스 접합 장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그쵸 구상을 하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시공의 편의성도 고려하고 그쵸. 접합 이건 저희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것을 가서 비교해 본 거죠. 제대로 설계를 했나. 요즘에는 그래서 구조 감리라는 걸 하죠. 그죠. 구조 감리라는 걸 해서 설계자가 시공자가 잘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그런 구조 감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트러스 기둥의 접합 상태 같은 것도 다 한번 찍어보고 예,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리 복합 기초라고 좀 특이한 기초인데 예, 이것도 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부상을 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파일을 박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너무 암석이 많이 나와가지고 파일을 박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런 또 기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요거는 완공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요것도 이제 오래전에 또 설계를 한 건데 문오리, 그쵸? 문오리 전망대. 요거는 캔틸레버형 철골 트러스 구조죠. 그쵸? 문오리면 양평에 있죠. 양평의 서종면, 그쵸? 서종면에 있는 전망대인데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이것도 재미있는 그 당시에 뭐 그죠 구조죠. 그래서 중앙에 코아가 있고 거기에 캔틸레버로 트러스를 이렇게 구현한 건데 캔틸레버 길이가 한 7m에서 7.8m 정도. 이 높이는 뭐 25m 정도. 그죠? 그리고 요 1층은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그 건물주가 석재 회사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석재 통석을 콘크리트에 붙여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화강성 PC블록을 만든 조족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인의 회사에서 석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구조 설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층에 4층의 전망대는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에 이제 그죠? 뭐죠? 한강이죠. 북한강? 북한강. 그죠? 북한강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망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어쨌든 캔틸레버가 여기도 7m 또는 뭐 8m 가량 트러스로 구현이 됐다. 그리고 앞에서 관정도 성화는 몇 미터요? 18m. 그쵸? 이렇게 캔틸레버 구조로도 이렇게 그죠? 구현이 되고 요 내용도 저희 홈페이지 스토리앤데이터의 철골 구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예, 재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자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조 안전 진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조 설계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라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창조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이에 반면에 구조 안전 진단은 기존의 건물이 그렇죠? 건물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열화됩니다. 그렇죠? 열화되고 약해지죠. 그런 것을 안전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병은 누가 고치죠?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의사들이 하죠. 그러면 건물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조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안전 진단을 한다 그래. 안전을 진단한다 또는 점검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진단을 하고 그 점검을 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조 보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직 증축으로 증축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변경 전에 요 사진은 그렇죠? 몇 층이죠? 한 3층짜리 됐네요. 청담동에 있는 근생을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경을 두면 보이시죠? 위로 한 3개 층인가요? 2개 층을 수직 중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도 싹 바꿨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3층짜리를 5층짜리로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둥의 축하중이 모자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왜냐면
그쵸? 그러면 기둥은 어떻게 합니까? 보강하면 됩니다. 구조 보강. 그럼 또 기초도 모자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기초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 보강을 이 건물은 기초 보강도 하고 구조 보강도 하고 그렇죠? 기둥 보강도 하고 중축 설계 위로 또 중축 설계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벽체를 허물기도 하고 그렇죠? 이 대공사를 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리 그 구조 컨설팅 그렇죠? 구조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하면 안 되죠. 건축비를 이왕이면 절감시켜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래서 증축 설계나 리모델링 설계에서는 구조 안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말씀드렸듯이 구조 보수 보강 및 때로는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 내진 보강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구조 컨설팅을 해서 구조 엔지니어가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도 참여하는 게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물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런 일들을 구조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보시면 그 안전진단이라는 거. 지금 이거는 철근 탐사를 합니다. 스캔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비파기 검사로 슬라브에 철근을 얼마큼 들어있는지 스캐너로 긁어서 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요거 건물에 기초 보강도 했다 그랬죠. 마이크로 파일로 기초 보강을 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고 이거는 기둥이 모자라서 또 보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둥을 철판 보강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철골로 그죠? 프레임 보강을 합니다. 기둥을 설치를 하고 보까지 설치를 해서 받친 거죠. 프레임 보강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의 용도도 바뀌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전단벽이 그렇죠. 전단벽 내력벽이 증설된 상황이고요. 요거는 상부에 수직 증축을 했다 그랬죠. 상부 철골조로 수직 증축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또 그죠? 모양 보면 아시겠죠?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2015년인가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요 당시 요 하부 부분을 확장하면서 수평 중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일을 했고 그래서 하부 구조에 대해서 구조 보강도 했고요. 그래서 중축 구조 설계도 담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그죠? 이렇게 남산타워를 모델링을 해서 그죠? 풍하중, 지진하중, 뭐 그 밖에 중력하중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게끔 엔지니어가 설계하고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모 사옥을 안전진단하고 그죠? 보강 구조 보강도 하고 중축 설계도 한 겁니다. 이것도 요금 앞면과 뒷면을 철골조로 이렇게 수평 중축을 한 거고요. 위에는 한 개층 수직 중축을 한 겁니다. 철골로. 그 다음에 뭐 잘 안 보이지만 안에는 뭐 전단벽, 코아도 막 잘라내고요. 또 때로는 뭐 코아를 보강하기도 하고 내진 보강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보강 작업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 보강 설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공법인가요? 이거를 주제로 해서 예전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구조 보강 요 자료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구조 엔지니어들은 연구개발도 합니다. 연구개발. 그래서 연구개발은 요거는 히트빔이라고 해서요. 히트빔이라고 해서 저희 하위구조가 개발한 합성보입니다. 일종의 합성보죠. 그죠? 일종의 합성보고 요 자료도 그죠? 저 유튜브에 제가 홍보물 겸 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그 기술 개발도 한다. 그렇죠? 구조 설계, 안전 진단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개발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서를 보면 잠깐 살펴보면 여기 트러스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요. 여기다 거푸집까지 부착합니다. 그래놓고 기둥을 세우고
철골 H빔 있죠? 이거처럼 이렇게 거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데크플레이트를 깔고, 그 다음에, 그렇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거푸집을 떼어내면, 그렇죠? 이렇게 RC 보 안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뭐갑니까? 조립 트러스가 들어가서, 동발이 있죠. 그리고 거푸집들을 배제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공법. 그렇죠? 그래서, 조립 트러스 매립형 합성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구조,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RC, 스틸, SRC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세상에 새로 없는 것들을, 그렇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렇게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조립 트러스를 조립하고요. 그렇죠? 조립 용접 없이 여기다 거푸집을 부착합니다. 그렇죠? 거푸집을 부착하고, 그렇죠? 부품으로서 용접 없이. 그리고 기둥을 설치하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SRC 기둥이죠. SRC 기둥인데 그 기둥에 이제 볼을 부착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노란색의 브라켓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기둥을 다 세우고 여기에다가 아까 조립했던, 그렇죠? 히트빔이라고 부르는데 양중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단부 상세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접합부도 접합 물량이 되게 작게, 그죠? 작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잭 서포트를 일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단부 거푸집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춤이 큰 데크라고 해서 한 8m 정도가 날아갑니다. 무동바리로.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잭 서포트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기둥 거푸집을 해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볼트나 너트를 제거해서 외곽재도 제거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고, 그쵸? 이게 보면 어떻게 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죠? 그 다음에 디콘 사이에 이제 모르타를 대기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기술자, 구조 엔지니어는 기존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창의적인 구조 기술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 직업을 선택한 이상은 인류의 건축 기술, 구조 기술의 발전에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렇죠? 다음 세대, 자신의 세대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그렇죠? 더 새롭고 더 좋은 구조 기술, 그렇죠? 구조 재료, 구조 부재, 구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한 어떤 봉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엔지니어는, 기술자들은 또 더 새롭고 좋은 기술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개발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구조 기술자들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 저희 이거 뭐 전문 서적도 출판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왼쪽 거는 저희 하위구조에서 저희가 출판한 마스터 구조역학이라는 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2005년부터인가요? 그죠?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한참 선배죠. 2005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야, 나도 어떻게 보면 구조 기술자 입장에서
하나 좀 책을 써야 되겠다는 좀 그 약간의 그 의무의식, 책임감, 예, 이런 게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스터 구조역학이라는 책을 건축 실무자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요거 말고도 연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연습 책도 있으니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의 일부는 그 유튜브에, 그쵸? 잠깐 소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그쵸?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그쵸? 하이구조 홈페이지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는 유명해져서, 예,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2003년부터 홈페이지 Q&A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웬만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쓰고 있는데, 2003년 7월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그쵸? 몇 년입니까? 2003년이면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왕이면, 그쵸? 좀 뭔가, 그쵸? 그 실무적인 거를 좀 해결해 드리고, 또 학생들한테 좀 뭔가 선배로서 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보니까 1700번이 넘었죠. 최근에 보면 1700번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구조기술사는 이제 개인의 그 실무적 경험이나 이렇게 그 특이한 그 노하우, 그죠? 구조공학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어떤 뭐 비밀 유지돼야 되는 거가 아니면 좀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하우를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식을 공유를 통해서, 그죠? 동료나 또는 선후배나 또는 다른 구조기술자가 나중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할 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건축구조 분야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어떤 그 취지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Q&A를 이런 질문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가끔은 솔직히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죠? 좀 더 그죠? 쉽게 본인들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주 쉬운 내용도 그냥 이렇게 툭 던져보거나,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장난기로, 그쵸? 질문도 아닌 질문을, 그쵸? 던져서, 그쵸? 하거나. 그런데 뭐 좋은 의미로, 그쵸? 뭐 웬만하면, 그쵸? 열심히 답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하이구조 Q&A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 구조에 대한, 그쵸? 많은 궁금증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 기술자들은 기술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만 갖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이 기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적 출판을 통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각종 학술 기술 기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데 기술 자료를 공개해서, 그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쵸? 구조를 하기를 원하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고, 동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쵸?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다음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그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코로나19 덕분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또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거를 넘어서 좀 구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죠? 원하는 학생들한테 좀 깁니다. 좀 길어요. 그쵸? 길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뭐 대학원 강의 겸해서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살펴보시다가 구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그 구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구조 기술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 얘기했지만 구조 엔지니어는 자기 개발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실무만 20년 넘게 뭐 거의 뭐
하면 되게 오랫동안 전 실무를 한 사람인데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르면 궁금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또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구조 기술자들은 뭐 아까 그 최고 자격증인 건축 구조 기술사, 그죠? 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거를 목표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 자격증은 건축 기사와 같이 이렇게 구조 전문가로서 나가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덤으로 얻어지는 거죠. 얻어지는 그게 자격증이고, 그렇죠?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앞선, 그렇죠? 우리나라 건축 구조 기술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한 그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적. 그래서 제가 뭐 구조 칼럼에 구조 기술자의 사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구조 기술자는 어쨌든 자기 그 자존심, 자존감, 그러니까 긍지, 그렇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최고 구조 기술자 전문가로서, 그치? 떳떳하게, 그렇죠? 떳떳하게 계속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중에 구조에 혹시 진로에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과연 이 분야에 내가 뛰어들어서 즐겁게, 후회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